흰 국화 향기가 대연 회장을 가득 채웠다. 달콤하면서도 서늘한 냄새. 누군가는 그 향을 맡으며 우아하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흰 국화는 장례식 꽃이다. 이 방 안에서 오늘 밤 무언가가 죽을 것이다. 나 김서연은 무대 옆 꽃장식 앞에 서 있었다. 손이 완벽하게 고요했다. 7년 동안 꽃을 다뤄온 손, 떨지 않는 법을 배운 손이었다. 최준혁이 다가왔다. 하객들 시선이 우리에게 모이는 걸 느끼며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오늘 꽃 정말 잘 됐어.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웃음도 완벽했다. 하지만 손이 차가웠다. 11월의 바깥 날씨처럼. 아니, 그보다 더 나도 웃었다. 감사해요. 열심히 했어요. 그 손의 온도를 나는 3주 전부터 알고 있었다. 연 회장 안은 최씨 가문과 거래처 사람들로 빽빽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이수진은 저쪽 귀퉁이에서 진한 버건디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먼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15년 친구, 내가 울 때 손을 잡아주었던 여자, 내 남편과 3년째 잠자리를 같이 하는 여자. 무대 위로 최병철 회장님이 올라갔다. 68살인데도 등이 꼿꼿했다. 마이크를 잡는 손에 힘이 있었다. 자, 오늘 청송원 창립 기념 만찬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순간이었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처음엔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행사 영상이 나오겠거니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영상이 시작되자 연 회장이 조용해졌다. 빠르게 물이 빠지듯이. 스크린에 나온 건 회장님 서재였다. 화면 속 최준혁이 이수진과 나란히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 서류에 쓰인 숫자들, 계좌 번호들, 회사 이름들이 또렷하게 보였다. 음성도 함께 흘러나왔다. 아버지가 눈치채기 전에 이 지분 이전을 끝내야 해. 얼마나 걸려? 길어야 한 달. 최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순식간에 웃음이 지워지는데 채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이수진의 샴페인 잔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깨지는 소리가 연 회장 전체에 울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최준혁이 나를 돌아봤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서연아,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낮고 딱딱했다. 협박인지 질문인지 구분할 수 없는 톤이었다. 꽃 장식이요? 나는 옆 화병을 살짝 고쳐 꽂으며 대답했다. 흰 국화예요. 오늘 분위기에 잘 어울리잖아요. 회장님이 마이크를 든 채 굳어 있었다. 무대 위에서 스크린을 바라보는 그 뒷모습이 오래된 나무처럼 보였다. 흔들리지 않는 척하는 나무. 연 회장 여기저기서 속삭임이 시작됐다. 저거 준혁이 씨 목소리 아냐? 지분 이전이라고 했어? 지금? 나는 샴페인 잔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깔끔한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다. 이것이 끝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3주 전 박말순 아주머니가 내 손에 쪽지 하나를 쥐어준 날 밤에서 시작됐다. 그날 아침 나는 꽃집 여자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꽃이나 파는 여자.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달라졌다. 3주 전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실 나는 훨씬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살고 있었다. 서울 마포구 서연화원 새벽 4시 가게 셔터를 올리면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린다. 냉장 보관함을 열면 안에서 흰 안개가 쏟아지고 그 안에 꽃들이 잠들어 있다. 장미, 작약, 리시안서스, 스타티스. 잎사귀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새벽 정적 속에서 유독 크게 들린다. 나는 그 소리를 좋아했다. 살아있다는 소리니까. 꽃을 다듬을 때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손이 알아서 움직인다. 줄기 아랫부분을 사선으로 자르고 아랫잎을 떼어내고 물올림통에 꽂는다. 이 동작을 7년 동안 매일 반복했다. 7년. 결혼 전부터 하면 12년이 넘는다. 최준혁을 처음 만난 건 이 가게 앞이었다. 오전 10시쯤 햇볕이 유리창에 부서지던 봄날이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매장에는 손님이 없었다. 그는 진열대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주황색 거베라 한 다발을 골라 들었다. 이거 얼마예요? 12,000원이요. 예쁘네요. 꽃도. 그 꽃도에 내가 포함됐다는 건 그 당시에는 설레는 일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봄날의 거베라가 무슨 의미였는지 잘 모르겠다. 계산이었을까? 진심이었을까? 아마 둘 다였겠지. 처음엔 진심이었다가 나중엔 계산이 된 것. 사람이 변하는 건 그렇게 조용히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그해 가을에 사귀기 시작했고 2년 후에 결혼했다. 가족들의 반응은 처음부터 날카로웠다. 결혼 전 청송원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다.
시어머니 윤정희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내가 들고 간 꽃 선물을 받아들고 한참 내려다봤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시누이 최지안에게 낮게 말했다. 꽃이나 파는 여자가 최 씨 가문에 들어오다니 들으라고 한 말이었다. 나는 들었다. 어머니, 서연 씨 꽃 공부 많이 했어요. 최준혁이 내 편을 들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게 느껴졌지만 그 감각을 누르는 법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식물학 석사 학위증은 집에 있는 꽃집 창고 깊숙이 넣어뒀다. 전시하지 않았다. 가끔 손님들이 물어볼 때도 그냥 웃으면서 말했다. 그냥 꽃이 좋아서요. 사람들이 나를 얕볼수록 나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건 내가 일찍 배운 것 중 하나다. 존재감이 없으면 사람들은 경계를 풀고 경계가 풀리면 진짜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나는 꽃집 여자니까 계속 꽂고 있으면 됐다. 그해 10월 가을 행사 준비로 마음이 분주하던 어느 오전이었다. 이수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서연아, 청송원 같이 가자. 리모델링 최종 점검 겸 회장님이 온실도 새로 정비했대. 오빠도 거기 있을 거고. 이수진.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지금도 가슴 한켠이 서늘하다. 대학 1학년 때 도서관 앞에서 처음 만났다. 내가 떨어뜨린 노트를 주워준 사람이 그였다. 그 이후로 15년이 넘는 세월을 붙어 다녔다. 졸업식에도 내 결혼식에도 힘들 때마다 제일 먼저 전화하던 사람. 그때는 그 문자가 그냥 친구의 연락이었다. 나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좋아. 몇 시 출발이야. 꽃집 문을 닫고 짐을 챙기면서 나는 가을 국화 묶음을 하나 더 담았다. 청송원 화병에 꽂을 것들, 시어머니 취향이 흰꽃이라는 걸 7년 동안 기억해두었으니까. 강원도로 내려가는 고속도로에서 이수진은 내 옆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다. 가끔 창밖을 봤다. 딱히 이상한 건 없었다. 아니, 한 가지가 있었다. 이수진은 보통 드라이브를 할 때 노래를 크게 틀었다. 나한테 가사를 들으라고 강요할 정도로. 그런데 그날은 혼자 이어폰을 꼈다. 나는 그걸 그냥 지나쳤다. 청송원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던 복도에서였다. 낯선 아주머니 한 분이 수건을 정리하다가 나를 봤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다. 그 눈빛이 이상했다. 나한테 할 말이 있는데 하면 안 된다고 참고 있는 사람의 눈빛. 나는 방에 들어와 짐을 풀면서 그 눈빛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 창밖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소나무 가지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최준혁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청송원 천장은 높았다. 3미터는 좋게 됐다. 오래된 나무 대들보가 가로질러 있었고 그 사이로 창밖 소나무 그림자가 흔들렸다. 바람 소리가 잠잠해졌다. 그 대신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불편했다. 서울 마포구 꽃집 위 원룸에서 살 때도 결혼하고 아파트로 옮겼을 때도 나는 항상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렸다. 차 소리, 옆집 TV, 수도관 울리는 소리. 청송원의 밤은 그 어떤 것도 없었다. 그래서 더 또렷하게 들렸다. 유리창 너머 온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맨발로 마루를 밟는데 나무 바닥이 차가웠다. 커튼을 살짝 젖혔다. 청송원 온실은 별채 뒤쪽에 있었다. 유리로 된 지붕이 달빛에 반짝이고 그 안에서 불이 켜져 있었다. 누군가 있었다. 그리고 이수진의 방. 내가 묵는 방에서 복도 3개를 지나 동쪽 끝에 있는 방이었다. 블라인드 사이로 불빛이 새고 있었다. 자정이 넘었는데 나는 온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유리창에 실루엣 하나가 비쳤다. 남자였다. 키가 컸다. 손을 들어 머리를 넘기는 동작이 익숙했다. 최준혁은 머리를 저렇게 넘겼다. 왼손으로, 습관적으로. 나는 커튼을 다시 내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진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던 것을 드디어 눈으로 확인한 사람처럼 서재에서 아버지와 이야기가 있다. 남편이 방을 나설 때 한 말이었다. 밤 11시였다. 회장님 서재는 본체 2층이었다. 온실은 별채 뒤쪽이었다. 두 건물은 복도 하나로 이어졌지만 방향이 완전히 달랐다. 나는 침대로 돌아와 누웠다. 천장의 나무 대들보를 봤다.
오래된 나무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건조하고 약간 쓴 수십 년 된 나무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다. 저녁 식사가 떠올랐다. 테이블은 길었다. 회장님이 상석에 앉았고 시어머니가 그 옆에, 최지안이 그 옆에, 나는 시어머니 옆자리였다. 그리고 최준혁은 이수진 옆에 앉았다. 이수진은 이 집에 올 때마다 인테리어 자문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왔다. 최지안이 부른 거라고 했다. 나는 그걸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저녁 내내 회장님이 물었다. 이 선생, 이번 연회장 꽃 장식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이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서연 언니한테 맡겼어요. 언니가 제일 잘 알잖아요. 회장님은 내 쪽을 한번 봤다가 다시 이수진한테로 시선을 옮겼다. 꽃집 여자한테? 그 정도 규모를요. 목소리에 비웃음이 실려 있었다. 가볍게, 무심하게. 신경도 안 쓴다는 듯이. 내가 뭔가 대답하려는 찰나 최준혁이 끼어들었다. 서연이 잘해요, 아버지. 솜씨 있거든요. 두둔하는 말이었다. 근데 왜 그 말이 더 불쾌했을까? 꽃집 여자, 솜씨 있다.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입술 위에서 차갑고 떫은 맛이 퍼졌다. 적포도주였는데 그날따라 유독 썼다. 시어머니가 내 손을 살짝 건드렸다. 서연아, 흰 국화 가져왔어? 네, 어머니. 2다발 챙겼어요. 잘했다. 그게 전부였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새벽 2시 반이었다.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복도에서 낮에 봤던 그 아주머니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50대 후반 수건을 정리하다가 나를 보던 그 눈빛, 할 말이 있는데 못하는 사람의 얼굴. 나는 그 표정을 알았다. 내가 7년 동안 지어온 표정이었으니까 발밑에서 뭔가 바스락거렸다. 시선을 내리니 짐을 풀다가 흘린 국화 꽃잎 하나가 마루 위에 떨어져 있었다. 흰 꽃잎. 나는 그걸 집어들지 않았다. 창밖 온실의 불이 꺼졌다. 잠시 후 이수진의 방불도 꺼졌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최준혁이었다.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다. 자?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든 척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에서 심장이 천천히 일정하게 뛰었다. 그가 침대에 누웠다. 2분, 3분이 지났다. 그의 호흡이 깊어졌다. 나는 눈을 떴다. 천장 위 나무 대들보가 어둠 속에 조용히 떠 있었다. 내일 아침 그 아주머니를 다시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침 6시, 청송원의 복도는 아직 차가웠다. 나는 꽃바구니를 들고 대연회장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어젯밤에 꽂아둔 테이블 장식 몇 개가 아침 햇빛 아래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준혁은 침대에서 고개만 들었다가 다시 눈을 감았다. 일찍 일어나네. 꽃은 아침에 봐야 상태 확인이 돼. 빛이 달라지거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복도로 나오자 소나무 향이 났다. 청송원 특유의 냄새였다. 창문 너머 강원도산이 아직 안개에 쌓여 있었다. 나는 그 풍경을 보지 않았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걸었다. 조식 자리는 8시였다. 그 전에 2시간이 있었다. 꽃바구니를 내려놓고 장갑을 꼈다. 줄기 끝을 다듬고 물을 갈고 시든 꽃잎을 솎아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은 어젯밤에 멈춰 있었다. 이수진의 방불, 온실의 불, 최준혁이 들어오던 시간.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어디서 뭘 하고 왔을까? 나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눈을 감았다. 7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카트 바퀴 소리가 들렸다. 린넨 수거 카트였다. 밀고 오는 사람은 어제 그 아주머니였다. 박말순. 그녀는 나를 보자 시선을 내리깔았다. 아무 일 없다는 듯 걸어왔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 아무 말도 없이 내 손에 뭔가를 쥐어줬다. 작고 접힌 종이였다. 그리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가락 안에 종이가 느껴졌다. 딱딱하게 여러 번 접혀 있었다. 두툼한 느낌이 아니었다. 몇 줄, 많아야 5줄. 복도에 아무도 없었다. 나는 종이를 펼쳤다. 작은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회장님 서재 책상 밑에 도청 장치가 있어요. 그걸 심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으시면 오늘 오후 3시 제 방으로 오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읽었다. 한 번 더 읽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그걸 막으려고 꽃 손질용 소형 가위 손잡이를 꽉 쥐었다. 가위 끝 부분이 손바닥 안쪽을 눌렀다. 얇은 통증이 올라왔다. 보니 손바닥 아랫부분에 작은 붉은 선이 생겨 있었다. 그 통증 덕분에 숨을 쉴 수 있었다. 나는 천천히 종이를 다시 접었다. 앞치마 안쪽 주머니 깊이 밀어 넣었다.
도청 장치. 회장님 서재.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였다. 그 이름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꺼낼 필요도 없었다. 이미 가슴속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으니까. 8시 조식. 나는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떠먹었다. 최준혁은 맞은편에서 시아버지 최병철 회장님과 사업 얘기를 했다. 이수진은 내 옆에 앉아 시금치 나물을 접시에 덜어줬다. 서연아, 어젯밤에 잘 잤어? 공기가 달라서 그런지 나는 너무 잘 잔 것 같아. 응, 나도 잘 잤어. 웃었다.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연습한 얼굴이었다. 꽃 정리는 다 했어? 응, 아침에 일찍 확인했어. 백합이 하나 좀 기울었는데 고쳤어. 역시 프로네. 이수진이 웃었다. 나는 꽃 꽂는 거 진짜 못하거든. 최준혁이 국을 떠먹으며 옆에서 거들었다. 서연이는 꽃이라면 진짜 타고났어. 그거 하나는 인정해야지. 그거 하나는. 나는 그 말을 씹어 삼켰다. 된장국 맛과 함께 최병철 회장님이 나를 봤다. 서연 씨, 이번에 대연 회장 꽃 장식 말이야. 아까 잠깐 봤는데 괜찮던걸.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래, 그가 수저를 내려놓았다. 뭐가 됐든 제 역할이 있는 법이지. 웃음기 없는 칭찬이었다. 뭐가 됐든 그 말의 무게를 나는 정확히 알아들었다. 7년 동안 그 무게를 매일 들어왔으니까. 신우이 최지안이 오렌지 주스 잔을 내려놓으며 화제를 돌렸다. 오빠, 오늘 오후에 온실 쪽 산책로 정비한다고 했지. 나도 같이 가도 돼? 돼. 2시쯤. 서연 언니는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나는 꽃 추가 주문 전화해야 해서 오후에 바쁠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아무도 더 묻지 않았다. 꽃집 여자는 꽃일이 있을 거라고 모두가 당연하게 넘겼다. 오후 3시까지 나는 꽃을 꽂았다. 줄기를 자르고 물에 담그고 각도를 맞추고 다시 자르고 손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였다. 하지만 눈은 시계를 봤다. 10시 15분, 11시 40분, 1시 30분. 그리고 2시 50분이 됐을 때 나는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었다. 직원 숙소는 청송원 본관 뒤편 작은 별채였다. 나는 천천히 산책하는 사람처럼 걸었다. 가을 낙엽이 신발 밑에서 바스락거렸다. 별채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잠시 기척이 있었다. 문이 열렸다. 박말순 아주머니가 나를 봤다. 아무 말 없이 문을 더 열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이었다. 창문 하나,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아주머니는 문을 닫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오실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낮게 물었다. 마님, 눈을 봤거든요. 어젯밤에. 그녀가 나를 똑바로 봤다. 알고 있는 사람 눈이었어요. 그냥 모르는 척하는 거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주머니가 침대 밑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거예요. 봉투를 열었다. 안에 사진이 한 장 들어있었다. 회장님 서재 책상 밑에 사진이었다. 작은 검은 장치가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사진 한 장. 그 장치를 붙이는 사람의 손목에 시계가 찍혀 있었다. 나는 그 시계를 알았다. 결혼기념일에 내가 선물한 시계였다. 나는 손에 든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시계였다. 분명히 그 시계였다. 케이스 옆면에 작은 흠집이 있었다. 작년 여름 준혁이 골프를 치다가 긁혔다고 했던 그 흠집. 나는 그걸 보고 수리를 맡기자고 했었다. 준혁은 괜찮다고 했다. 오히려 멋있다고 했다. 손이 떨렸다. 떨리지 않게 하려고 사진을 봉투에 다시 넣었다. 아주머니,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이걸 언제 찍으셨어요? 3달 전이요. 박말순 아주머니가 창가 쪽에 서서 커튼을 손으로 살짝 잡았다. 밖에 누가 지나가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청송원 리모델링 시작하고 나서 이틀째 되는 날. 리모델링이요? 네. 그때 공사 인부들이 이 집을 드나들었어요. 그 바람에 평소엔 못 들어가는 곳도 문이 열려 있고 회장님 서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머니가 커튼에서 손을 놓았다. 그날 오전에 이수진 씨가 왔어요. 나는 가만히 기다렸다. 음향 점검이라고 했어요. 리모델링하면서 벽 안에 음향 설비를 넣는다고,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아주머니가 입술을 잠깐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다. 근데 그분은 음향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아주머니는 그분을 알고 계셨어요. 몇 번 뵌 적 있죠. 마님이랑 같이 오시기도 하고. 아주머니 목소리가 약간 달라졌다. 무언가를 조심하는 톤이었다. 그날은 혼자 오셨어요. 서재에 30분 정도 계셨고요. 그 안에 계시는 동안 아주머니는 어디 있었어요? 복도에서 청소하고 있었죠. 나오실 때 봤어요. 인테리어 가방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가방 끝이 제대로 안 닫혔는지 뭔가 삐죽 나와 있었어요. 나는 2번째 사진을 다시 꺼냈다. 사진에 찍힌 가방 끝자락.
검은 천 소재에 작은 노란 로고, 수진이가 늘 들고 다니던 그 가방이었다. 인테리어 시안 가지고 다닌다고 했던. 그 다음에 서재 청소하러 들어갔더니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다. 책상 밑에 그게 있었어요. 처음엔 공사 관련 부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어뒀죠. 그냥 나중에 뭔지 물어보려고. 버리거나 떼어내진 않으셨어요? 무서워서요. 아주머니가 짧게 말했다. 내가 건드렸다가 나중에 내 탓이 될 것 같아서. 22년이었다. 이 집에서 22년을 일한 사람이라면 조심하는 법을 몸으로 익힌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물었다. 2달 뒤쯤이요. 아주머니가 침대 모서리에 살짝 앉았다. 방이 좁아서 우리 둘 사이의 거리가 한 걸음도 안 됐다. 회장님, 전화통화 내용이 밖으로 나갔어요. 경쟁사 쪽에 계약 내용이 다 알려졌다고. 회장님이 엄청 화를 내셨죠. 직원들 다 불러서 조사했어요. 저는 그 얘기 못 들었어요. 가족한테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준혁 도련님한테도요. 아주머니가 잠깐 멈췄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르는 척 하신 건지. 나는 그 말을 가슴 안에서 한 번 굴렸다. 2번 새어나갔다고 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다. 2번은 다르다. 회장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내부 배신자를. 그럼요. 요즘 서재에 들어오는 사람 명단을 직접 관리하신다고요. 열쇠도 바꾸셨고. 아주머니가 나를 봤다. 근데 그게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거잖아요. 찾는 방향이 틀린 거죠. 나는 봉투를 손에 쥔 차에 잠시 아무 말도 안 했다. 방 안에 낡은 전기장판 냄새가 났다. 조금 눅눅하고 오래된 천 냄새. 이 방에서 아주머니가 혼자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을까. 이 사진을 침대 밑에 넣어두고. 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었다. 아주머니가 대답 전에 잠깐 입을 다물었다. 마님이 꽃 꽂는 거 봤어요. 어제. 예상과 다른 대답이었다. 청송원 입구에 꽃 장식하시잖아요. 다들 그냥 지나쳐 가는데 마님은 꽃 하나하나 보면서 어디 상했는지 어디 살아있는지 보시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무릎 위에 손을 얹었다. 아가씨만 이 집에서 진짜 꽃을 보는 눈을 가진 것 같아서요.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다. 이 집에서 22년. 진짜인 게 뭔지 가짜인 게 뭔지 그걸 누구보다 오래 보아온 사람의 말이었다. 아주머니. 나는 봉투를 천천히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이 사진 말고 또 있어요. 아주머니가 나를 빤히 봤다. 한 가지 더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장치 심은 날 이후에 준혁 도련님이 이수진 씨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온실 쪽에서요. 저는 숲을 옆에 있었는데 안 보이셨나 봐요.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표정을 고정시켰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주머니가 입술을 잠깐 움직이다가 멈췄다. 아버지 쪽은 내가 처리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방 안에 떠 있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아니었다. 나는 박말순 아주머니의 방을 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청송원의 긴 복도는 낮에도 서늘했는데 지금은 발밑 대리석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걸으면서 호흡을 고르려고 했다. 폐 안에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다. 아버지 쪽은 내가 처리한다. 준혁의 목소리가 귀 안에서 재생됐다. 직접 들은 적도 없는 목소리인데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7년 동안 내 옆에서 잠든 사람의 목소리니까. 복도 끝에서 불빛이 보였다. 온실로 이어지는 유리문이었다. 나는 왜인지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온실 문을 열자 축축하고 따뜻한 공기가 한꺼번에 얼굴을 감쌌다. 밤이라도 온실 안은 달랐다. 가습기와 난방이 돌아가고 있었고 화분들은 조용히 자기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불을 켜지 않았다. 바깥 외등빛이 유리천장을 통해 들어와서 식물들의 윤광만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선반 앞에 섰다.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잘 몰랐다. 주머니 속에서 봉투를 쥐고 있던 손이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쥐지 않아도 그냥 떨렸다. 나는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았다. 멈추려고 힘을 줬다. 멈추지 않았다. 이수진,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다. 도서관 자리 옆에 앉아있던 애가 펜 하나만 빌려줘도 돼? 하고 물었고 나는 빌려줬고 그게 시작이었다. 그 후로 14년이었다. 내가 꽃집을 열 때 와서 같이 밤새운 사람이었다. 준혁과 처음 만났을 때 오빠 괜찮다, 사귀어봐 했던 사람이었다. 괜찮다고 했던 사람이 그 옆에 있었다. 선반 위에 화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걸 집으려다가 손이 미끄러졌다. 화분이 선반 모서리에 걸렸다가 아래로 떨어졌다. 쿵 소리와 함께 흙이 쏟아졌다. 그 소리에 놀라서 옆 화분도 건드렸다. 두 번째 화분도 넘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았다. 온실 바닥 위에 흙이 넓게 퍼져 있었다. 뿌리가 드러난 식물이 옆으로 누워 있었다. 나는 양손으로 흙을 긁어모았다.
화분을 세우고 뿌리를 잡고 다시 흙을 채워 넣었다. 손톱 밑으로 차가운 흙이 밀려 들어왔다. 그게 이상하게 감각적으로 느껴졌다. 뾰족하고 차고 실제하는 것. 두 번째 화분도 세웠다. 흙을 눌러줬다. 손바닥으로 꾹꾹 무릎 아래 대리석 바닥이 딱딱하게 무릎뼈를 눌렀다. 나는 그 통증을 그대로 뒀다. 7년. 결혼식 날 준혁이 나한테 했던 말을 기억한다. 당신이 좋아하는 꽃이 뭔지 처음 물어봤을 때 대답을 듣고 싶었어. 그래서 뭐라고 했냐고. 나는 작약이라고 했다. 꽃잎이 너무 많아서 제 무게를 못 이기고 고개를 숙이는 꽃, 그게 좋다고 했다. 준혁이 그날 웃었다. 그 웃음이 연기였는지 아니면 어딘가에서부터 썩기 시작한 건지. 나는 그걸 몰랐다. 그리고 그게 지금 나를 더 흔들었다. 언제부터였을까? 3년 전부터 이수진과 만났다고 했다. 3년 전이면 우리가 결혼 4년 차였다. 청송원에 처음 같이 왔던 해였다. 그해 가을 준혁이 온실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여기 자주 와도 돼? 꽃 좋아하잖아 했었다. 온실을 알려준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 나는 손을 멈췄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목젖 바로 아래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었다. 나는 입을 꽉 다물었다. 이 집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첫 명절에 내 음식 솜씨를 비웃을 때도, 회장님이 꽃집이 얼마나 된다고 했을 때도, 그때마다 나는 웃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둘 중 하나만 했다. 여기서 우는 건 다르다. 누가 보지 않아도 달랐다. 한번 무너지면 이 집의 공기가 그걸 기억할 것 같았다. 나는 화분 흙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눌렀다. 뿌리가 드러났던 식물은 다시 흙 안에 있었다. 줄기가 옆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지만 뿌리는 잡혀 있었다. 이게 살지 못 살지는 며칠 지나봐야 안다. 나는 그 식물을 잠깐 봤다. 뿌리가 노출된 식물은 다시 심으면 살 수 있다. 하지만 뿌리가 썩은 건 아무리 좋은 흙에 넣어도 소용없다. 나는 10년째 꽃을 다루면서 그걸 배웠다. 썩은 뿌리는 새 흙을 더럽힌다. 빨리 꺼내야 한다. 최준혁은 뿌리가 썩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아팠다. 손바닥에 흙이 묻어 있었다. 나는 작업대 옆에 있던 작은 타월로 손을 닦았다. 손톱 밑은 완전히 닦이지 않았다. 그냥 뒀다.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다. 온실 안의 공기에는 흙 냄새 말고 다른 것도 섞여 있었다. 야간에도 향을 애는 야레향 화분이 선반 한쪽에 있었다. 어두운 데서 더 진하게 피어나는 꽃 냄새였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생각했다. 오태성한테 연락해야 한다. 사진이 생겼다. 아주머니의 진술이 생겼다. 도청장치 자체는 아직 내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건 다음 단계다. 순서가 있다. 서두르면 망친다. 이수진한테는 당분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한다. 그게 제일 어렵겠지만 나는 온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문 너머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볍고 빠른 발소리. 이 늦은 시각에 나는 멈췄다. 불 꺼진 온실 안에서 유리문 너머를 봤다. 복도 불빛 속에 그림자 하나가 지나갔다. 순간이었다. 그 그림자가 걸음을 멈추는 것 같았다. 온실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참았다. 그림자는 멈췄다. 복도 불빛이 유리문에 반사됐다. 나는 온실 안어둠 속에 그대로 서 있었다. 선반의 야레향 냄새가 아까보다 더 진하게 느껴졌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았다. 그림자가 다시 움직였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10가지 세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다. 누구였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이 집에서 밤중에 혼자 온실 문 앞에 서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나는 그제야 실감했다. 이 저택에는 내가 모르는 눈이 더 있을 수도 있었다. 나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켜지 않은 채로 온실 문을 열고 나왔다. 서울로 돌아오는 건 다음 날 아침이었다. 최준혁은 차 안에서 내내 전화를 했다. 나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봤다. 강원도 산을 벗어나면서 단풍이 점점 옅어졌다. 서울 가까이 올수록 하늘이 낮아졌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짐도 풀지 않고 핸드폰을 들었다. 오태성한테 문자를 보냈다. 시간 있어. 급해. 30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낮았다. 오태성은 원래 말수가 많지 않다. 대학 때도 그랬다. 하지만 들을 때는 제대로 들었다. 나는 최대한 간략하게 말했다. 청송원. 박말순 아주머니, 쪽지, 서재 책상 아래, 도청장치, 이수진, 사진. 말하는 동안 전화기 너머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통화가 끊긴 줄 알았다. 태성가, 듣고 있어. 짧은 대답이었다. 그리고 또 잠깐 침묵. 서연아. 응, 이건 형사사건이야. 도청이랑 기업 기밀 유출은 기본이고
횡령 공모까지 엮이면 구속 사유가 돼. 준혁이 혼자 한 게 아니면 공범도 같이. 나는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서두르면 안 돼. 증거부터. 알아. 그래서 전화한 거야. 오태성이 낮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사진은 내가 직접 봐야 해. 박말순 씨 진술도 공증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고 도청 장치는 건드리면 안 돼. 그대로 둬야 증거가 돼. 예, 그건 청송원 안에 있어. 내가 직접 꺼낸 게 아니야. 잘했어. 계속 그냥 둬.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3주 뒤에 청송원에서 창립기념 만찬이 있어. 최씨그룹 창립 30주년. 전 임원이랑 주요 주주들이 다 모여. 오태성이 반응하지 않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기다리는 것 같았다. 나 그 만찬 꽃 장식 맡으려고. 그 꽃 장식? 응. 왜? 들어갈 수 있잖아. 합법적으로. 아무도 이상하게 안 봐. 전화기 너머에서 키보드 소리가 멈췄다. 오태성이 뭔가 적다가 멈춘 것 같았다. 서연아, 그 자리에서 뭘 하려는 거야? 꽃 꽂을 거야. 그게 내 일이니까. 나는 그렇게만 말했다. 오태성은 더 묻지 않았다. 3주면 내가 준혁이 계좌 흐름이랑 이수진 씨 청송원 출입 기록은 뽑을 수 있어. 법인 감사 자료도 뒤져볼게. 근데 서연아, 확실히 해야 해. 중간에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지 않아.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꽃집에 나갔다. 서연화원, 마포구 골목, 안쪽 작은 가게. 입구에 달린 풍경이 문을 열 때마다 울린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대 앞에 섰다. 최준혁한테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다. 창립기념 만찬 꽃장식 내가 해도 될까? 준혁이 수저를 내려놨다. 잠깐 나를 봤다. 당신이? 응, 어차피 외부 업체 쓸 거잖아. 나도 업체야. 그는 피식 웃었다. 가벼운 웃음이었다. 허락이라기보다는 그냥 귀찮은 걸 덜겠다는 표정. 뭐 해줄 수 있어. 그 규모가 작은 게 아닌데. 할 수 있어.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한테는 내가 말해볼게. 이틀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다. 청송원 만찬 준비를 총괄하는 담당자를 연결해줬다. 가족 모임 단체 카카오 채팅방에는 누군가가 준혁이 와이프가 꽃 한다네요 H라고 올렸다. 최지한한테서 따로 문자가 왔다. 언니, 잘할 수 있어요. 그 자리 오시는 분들이 누군지 알죠? 비웃는 건지 걱정하는 건지 애매한 문장이었다. 나는 이모티콘 하나만 보냈다. 꽃 모양. 그 다음 날부터 3주 동안 나는 꽃집에서 12시간씩 일했다. 창립기념 만찬 규모는 대연회장 전체였다. 테이블 32개, 메인 무대 장식, 입구 아치. 나는 설계도를 직접 그렸다. 플로리스트로 일한 11년 동안 이 정도 규모를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태성은 조용히 움직였다. 중간에 한 번 만났다. 강변 근처 조용한 카페. 그는 서류를 봉투에 담아 테이블 아래에서 건넸다. 준혁이 개인 계좌에서 3년 동안 법인 자금이 흘렀어. 총액이 작지 않아. 이수진 씨는 청송원 방명록에 이름이 5번 있고 그중 4번은 준혁이 동행 기록이 없는 날이야. 나는 커피를 마시면서 들었다. 커피는 텁텁하고 식어 있었다. 박말순애 씨는? 어제 통화했어. 공증은 어렵다고 하시는데 진술서는 써주신다고 했어. 거기다 장치 사진도 새로 찍어서 보내주셨어. 타임스탬프 있는 거. 아주머니한테 오래 부탁하는 게 미안해. 오태성이 커피잔을 감싸주며 말했다. 본인이 원하시는 거야. 22년 동안 그 집에서 일했대. 보고 싶지 않은 걸 너무 많이 봤다고 하시던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꽃은 준비했다. 흰 국화, 노란 국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주문했다. 꽃집에서는 잘 팔리지 않는 꽃이었다. 주문하면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꽃말을 알고 있다. 흰 국화는 진실이다. 노란 국화는 실망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꽃은 그건 아직 말하지 않겠다. 만찬 전날 밤 오태성한테서 문자가 왔다. 내일 나도 만찬에 갈 수 있어. 방법 생겼어. 서연아, 준비됐지? 나는 답장을 보내려다 창밖을 봤다. 마포구 골목 가로등 불빛이 꽃집 유리창에 번졌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이수진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화면이 2번 더 떨리다가 꺼졌다. 나는 답장 문자도 보내지 않았다. 창밖 가로등은 여전히 꽃집 유리에 번졌고 나는 그냥 전화기를 뒤집어 작업대 위에 올려뒀다. 내일 만나면 되니까. 그 3주가 어떤 3주였는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최준혁은 보통 7시에 일어났다. 그 1시간 동안 나는 이미 모든 걸 끝내놓는다. 세수, 커피, 꽃집 발주 확인. 그가 주방에 들어올 때 나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치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 응.
어제 주문이 많아서 그는 아무 의심 없이 커피 머신 앞에 섰다. 그리고 컵을 2개 꺼냈다. 서연이 것도 탈게.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등을 보이고 서 있는 남편. 회색 티셔츠. 뒷목에 머리카락이 잠에서 덜 깬 듯 눌려 있었다. 4년 전엔 그 뒷모습이 좋았다. 고마워. 내 목소리는 평평했다. 이상하지 않은 정도로. 그가 내민 커피를 받아 마셨다. 쓴맛이 혀 안쪽까지 퍼졌다. 나는 신문을 다시 내려다봤다. 그도 자기 컵을 들고 소파로 갔다. 우리는 그렇게 아침을 보냈다. 저녁은 달랐다. 22일 중에 최준혁이 집에서 저녁을 먹은 날은 9번이었다. 나는 세었다. 의도적으로 센 건 아니다. 그냥 어느 순간 알고 있었다. 나머지 13번 그는 야근이라고 했다. 혹은 거래처 접대. 혹은 선배 모임. 나는 물어본 적이 없다. 어디 가냐고, 언제 와냐고. 오태성이 그 13번 중 11번의 동선을 알고 있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강남 쪽 주상복합 건물이야. 이수진 씨가 거기 거주자야. 방문 기록이 아니라 입주 차량 기록으로 잡혔어. 준혁 씨 차가 주차장에 2시간에서 3시간씩.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꽃집에 있었다. 장미가시를 제거하는 작업 중이었다. 손에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도 어느 순간 엄지손가락이 따가웠다. 가시 하나가 장갑을 뚫고 들어온 거였다. 나는 계속 장미를 다듬었다. 이수진이 꽃집에 온 건 그로부터 닷새 뒤였다. 목요일 오후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다. 가게 안에는 장미 향과 국화 향이 섞여 있었다. 나는 작업대 뒤편에서 수국 줄기를 자르고 있었다. 문에 달린 종이 울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수진이었다. 베이지색 코트, 머리를 반쯤 올려 묶었고 입술에 핑크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요즘 들어 옷차림이 달라졌다는 걸 한눈에 알아봤다. 뭔가 들뜬 사람이 입는 옷. 서연아, 나 갑자기 생각나서 왔어. 왔어? 나는 가위를 쥔 채로 그대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이수진이 작업대 앞쪽 카운터에 팔을 올리며 말했다. 꽃 사러 온 거야. 나 요즘 꽃이 자꾸 갖고 싶더라. 어떤 거 원해? 밝은 거. 뭔가 기분이 좋아서. 나는 국화 다발 쪽으로 걸어갔다. 노란 국화를 집었다가 내려놓고 분홍 거베라를 들었다. 이건 어때? 발랄한 느낌. 좋다. 그거 싸줘. 이수진이 카운터 유리 너머로 꽃들을 구경하면서 말했다. 있잖아, 서연아. 나 요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나는 포장지를 꺼냈다. 손에 힘을 주지 않으려고 신경 썼다. 그래? 어떤 사람이야? 유부남이야. 나는 포장지를 접었다. 근데 곧 이혼할 거래. 꽃집 안에 잠시 침묵이 들어왔다. 거베라 꽃잎에 불빛이 내려앉았다. 나는 테이프를 뜯는 소리를 냈다. 잘 됐네. 그게 전부였다. 이수진은 씩 웃었다. 그녀가 뭔가 더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놀라거나 캐물어주거나 반응해주기를. 나는 꽃을 포장했다. 몇 송이로 해줄까? 5송이면 돼. 알겠어. 이수진은 꽃을 받아들고 나갔다. 문에 달린 종이 다시 울렸다. 가게 안에 거베라 향이 희미하게 남았다. 나는 가위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작업대 가장자리에 양쪽 손바닥을 짚었다. 14년이었다.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동아리에서 만났다. 내가 술을 잘 못 마신다고 했을 때 대신 받아 마셔줬던 사람. 취업 실패하고 울었을 때 새벽 2시에 편의점 앞에 나와 있던 사람. 14년 우정의 무게가 그제야 실감났다. 무게가 있다는 건 잃을 게 있다는 뜻이다. 나는 5분만 그러고 있다가 일어섰다. 다음 작업을 시작했다. 그 3주 동안 최준혁을 관찰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매우 정교하게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아침에 커피를 타줬다. 내 생일을 기억했다. 꽃집이 힘들다고 하면 괜찮냐고 물었다. 그게 더 이상했다. 진심이 한 조각도 없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덜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가끔 진심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었다. 그 순간이 연기인지 진짜인지 이제는 나도 구별이 안 됐다. 어쩌면 그것도 그가 설계한 거였는지 모른다. 의심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끔 진짜처럼 행동하는 것이니까. 만찬 나흘 전 오태성한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이혼 소장 초안 완성됐어. 위자료 청구 근거 서류도 다 붙였고 박말순 씨 진술서도 들어갔어. 고마워 태성가. 근데 한 가지. 만찬 당일 최병철 회장한테 직접 전달할 거야. 나는 잠시 생각했다. 응. 타이밍이 있어. 내가 들어가면 준혁 씨가 눈치챌 수 있거든. 내 얼굴을 알아.
알아.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가. 태성이 너는 나중에. 전화 너머에서 오태성이 짧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너 생각보다 더 준비가 됐다. 나는 창밖을 봤다. 마포구 골목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다. 3주 동안 꽃 준비한 사람한테 그런 말 하면 좀 늦은 거 아냐? 오태성이 웃었다. 짧고 낮은 웃음이었다. 그래, 맞아, 미안.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마지막으로 주문해둔 꽃 배송 확인을 다시 했다. 흰 국화, 노란 국화, 그리고 세 번째 꽃. 배송 예정은 만찬 당일 오전 10시. 나는 확인을 닫고 다시 작업대로 돌아갔다. 그때 꽃집 문이 열렸다. 최준혁이었다. 서연아, 나 오늘 일찍 왔어. 같이 저녁 먹자. 그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런 죄책감도, 아무런 긴장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남편의 얼굴이었다. 나는 가위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었다. 그래. 뭐 먹을까? 우리는 나란히 꽃집 문을 나섰다. 나는 문을 잠그면서 생각했다. 나흘 뒤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게 된다. 그리고 나는 아직 그에게 세 번째 꽃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만찬 일주일 전이었다. 최준혁은 서울에 회의가 있다며 먼저 청송원을 떠났고 나는 꽃장식 사전 점검을 이유로 혼자 강원도로 내려왔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만찬 준비를 위해 일찍 내려온다는 것은 그냥 꽃집 여자가 꽃이나 챙기러 온다는 뜻이었으니까. 청송원 온실은 본체에서 오른쪽으로 난 돌길을 따라 5분쯤 걸어 들어가면 나왔다. 유리 지붕이 높고 안에는 습기가 가득했다. 들어서자마자 흙과 수분이 섞인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겨울로 접어드는 강원도 산속에서 온실은 유일하게 계절이 다른 공간이었다. 나는 만찬에 쓸 꽃들의 상태를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다. 줄기를 짧게 다듬고 물 올림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어떤 꽃병에 어떤 꽃을 꽂을지 머릿속으로 배치를 그려보는 중이었다. 그때 온실 문이 열렸다. 최병철 회장이었다. 나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 인사했다. 회장님, 어쩐 일이세요? 그는 문 앞에 잠깐 서 있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양복 대신 두꺼운 울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등이 꼿꼿한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왠지 어깨가 조금 무거워 보였다. 꽃 보러 왔소. 구경하시려면 얼마든지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온실 안을 천천히 걸었다. 화분 사이를 지나고 유리벽 앞에 멈춰 서기도 하고 내가 작업하는 테이블 옆으로 다가왔다. 나는 계속 꽃을 다듬었다. 거도 서연 씨, 네, 왜 꽃을 잘한다고 들었소. 나는 가위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조금요. 그는 내 앞에 놓인 꽃들을 내려다봤다. 흰 꽃, 노란 꽃, 그리고 아직 이름을 꺼내지 않은 세 번째. 올해 했소. 22살 때부터요. 14해 됐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온실 유리벽에 손을 짚고 바깥을 내다봤다. 소나무들이 촘촘하게 심긴 뒤쪽 산비탈이 보이는 방향이었다. 꽃집 일을 하면 그가 말했다. 썩은 꽃도 많이 보겠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오래되면 냄새로 안다더군. 겉이 멀쩡해도 안에서부터 썩은 건 그렇습니다. 꽃뿐만 아니라 그 말이 온실 안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유리 지붕 위로 바람 소리가 지나갔다. 나무잎이 긁히는 소리였다. 나는 가위를 작업대에 내려놓았다. 회장님, 말해보시오.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던데요. 그가 나를 돌아봤다. 굵은 눈썹 아래 눈이 날카로웠다. 그걸 어떻게 알았소? 아침마다 서재불이 새벽 5시에 켜지더라고요. 이틀 연속 봤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차가움이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재는 것 같은 조심스러운 시선이었다. 나는 요즘, 그가 천천히 말했다. 내 집에서 도둑 냄새가 나는 것 같소. 가슴 어딘가가 조였다.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도둑이요. 그렇소. 무엇을 훔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냄새는 나. 그는 다시 창밖을 봤다. 소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다. 겨울 직전의 나무들은 무겁고 고요하다. 꽃을 아는 사람은 그가 말했다. 썩은 냄새도 맡을 수 있겠지. 나는 한 박자 두었다가 대답했다.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도 쓸 줄 알겠지. 잘라낼 줄도. 네. 가위는 항상 갖고 다니니까요. 그가 나를 다시 바라봤다. 이번엔 더 오래.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나를 꽃집 여자로 무시했던 사람이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 쪽은 잘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이 온실에서 그는 나한테 뭔가를 묻고 있었다. 말 대신 다른 방법으로. 나는 작업대에서 꽃 한 송이를 집어들었다. 흰 꽃이었다.
회장님, 만찬날 제가 준비한 꽃 장식을 잘 봐주세요. 왜? 꽃에는 다 언어가 있거든요. 어떤 꽃이 어디에 놓였는지, 무슨 색이 몇 송이인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내 손에 든 꽃을 내려다봤다. 그걸 읽을 줄 아는 사람한테는 내가 말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보일 거예요. 온실안이 조용해졌다. 습기 가득한 공기 속에서 흙 냄새가 더 짙게 났다. 최병철 회장은 잠시 그 꽃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없었다. 질문도 없었다. 그냥 그 끄덕임 하나였다. 나는 알았다. 그게 대답이었다는 것을. 그가 온실문을 열고 나가는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다시 꽃으로 시선을 돌렸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분해졌다. 이 사람이 내 편은 아니다. 앞으로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만찬 그날 그는 내 꽃 장식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읽을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세 번째 꽃을 집어들었다. 온실 안에서 그 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선명한 색이었다. 아직 아무도 그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다. 일주일 뒤면 누구도 묻지 않아도 알게 될 테지만 문득 핸드폰이 진동했다. 최준혁이었다. 서연아, 청송원에 내려갔어. 나도 내일 내려갈 것 같아. 같이 저녁 먹자. 나는 화면을 바라봤다. 다정한 문장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문장이었다. 나는 천천히 답장을 썼다. 응, 기다릴게. 전송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는데 온실 유리 위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새였다. 유리에 부딪혀 온실 바깥 땅에 떨어진 작은 새 한 마리. 나는 밖으로 나가 확인했다. 아직 살아있었다.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새를 한참 바라봤다. 살아있으면 된다. 날 수만 있으면. 그런데 그때 청송원 본차의 방향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발소리였다. 구두굽이 돌길 위에서 또각거리는 소리. 내가 알고 있는 그 걸음걸이였다. 이수진이었다. 이수진은 나를 보지 못한 채 지나쳤다. 온실 옆 돌길을 따라 본체 쪽으로 걸어갔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떨어진 새도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 둘 다 소리를 죽이고 있었다. 나는 새를 가만히 두고 온실로 돌아갔다.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만찬 전날 밤이었다. 청송원 대연 회장은 낮에는 직원들이 테이블 배치와 조명 작업으로 분주했지만 밤 10시가 넘자 조용해졌다. 나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 꽃 상자 3개, 철사, 가위, 물이 든 버킷 2개, 카트에 실어서 연 회장 안으로 들어갔다. 연 회장 냄새는 낡은 목재와 왁스 냄새가 섞인 것이었다. 높은 천장 아래로 샹들리에가 꺼진 채 매달려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 모양이 거대한 빈 새장처럼 보였다. 나는 조명 스위치를 몇 개만 켰다. 전부 켜면 누가 볼 수 있다. 테이블은 총 12개. 메인 테이블이 가장 안쪽 정면 무대를 바라보는 방향에 놓여 있었다. 거기서 최병철 회장이 앉을 자리가 중앙이고 오른쪽이 최준혁, 왼쪽이 최지안이었다. 나는 그 자리 배치를 이미 외우고 있었다. 첫 번째 상자를 열었다. 흰 국화였다. 꽃집 하는 사람이라면 다 안다. 한국에서 흰 국화는 문상 갈 때 들고 가는 꽃이다. 빈소 앞에 놓이는 꽃이다. 하지만 유럽식 연회장식 사진을 보면 흰 국화는 고급 식탁 장식에도 자주 쓰인다. 단아하고 깔끔하게. 서양 사람들은 그 꽃에 그런 의미를 붙이지 않으니까. 최씨 가문 사람들 중에 그걸 알아챌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을 거다. 그들은 꽃을 배경으로만 봤으니까. 나는 천천히 국화를 다듬기 시작했다. 줄기를 사선으로 잘랐다. 물에 담갔다. 그리고 메인 테이블 중앙 화병에 하나씩 꽂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이상했다. 자정이 넘어서 오태성에게 문자가 왔다. AV 담당자 최종 확인했어. 내일 저녁 8시 5분에 신호 주면 영상 틀어준다. 파일 2번 확인했고 음성도 선명하게 나와. 나는 답했다. 알겠어. 고마워, 서연아. 응, 괜찮아. 나는 잠깐 화면을 봤다. 그 질문이 무거웠다. 오태성은 언제나 그렇게 핵심만 물어봤다. 길게 돌리지 않고. 손이 떨리지 않아서 오히려 이상해. 그게 정상이야.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가? 내일 거기 있을게. 오후 5시 전에 들어갈게. 초대도 못 받은 자리야. 걱정 마. 나 변호사야. 핑계 하나는 만들 수 있어. 나는 입술을 꾹 다물고 웃었다. 소리 없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꽃으로 돌아갔다. 새벽 1시 반쯤 박말순이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소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내가 일하는 걸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섰다. 잠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 해뒀어요. 봉투? 예. 도청 장치 비닐봉투에 넣어서 제 방 서랍 안에.
그 봉투 겉에 날짜랑 장소 제가 손으로 써뒀어요. 필체가 흔들리긴 했는데. 잘하셨어요. 박말수는 내가 꽂고 있는 꽃을 내려다봤다. 흰 국화네요. 예. 회장님이 이거 보면 뭔가 느끼실까요? 모르죠. 꽃을 모르는 분이면 그냥 예쁘다 하실 거예요. 알아채시면요. 나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그럼 더 일찍 시작되는 거죠, 뭐. 박말수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다. 저 사실 오늘 낮에 초에 서방한테 밉보였어요. 나는 그제야 손을 멈추고 그녀를 봤다. 무슨 일이요? 서재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제가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청소할 때 쓰는 얇은 거. 그게 좀 수상했는지 왜 장갑가를 끼냐고 묻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손이 트어서요. 했죠. 겨울 되면 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눈빛이 좀. 나는 국화 한 줄기를 다시 집었다. 오늘 밤 방에 계세요. 내일 아침부터는 서재 근처 가지 마시고요. 예,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주머니. 박말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 씨는 무섭지 않아요? 나는 꽃을 꽂으며 말했다. 무섭죠. 그런데 안 하면 더 무서워요. 그녀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연회장을 나갔다. 새벽 3시였다. 나는 마지막 테이블 장식을 마치고 등을 펴며 연회장을 한 바퀴 둘러봤다. 12개의 테이블, 흰 국화가 가득한 중앙 화병, 곁들인 안개꽃, 구석에는 내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작은 도라지꽃 묶음, 도라지꽃의 꽃말은 영원한 사랑이기도 하고 변치 않는 슬픔이기도 하다. 해석은 보는 사람 마음이다. 연회장 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멈췄다. 최준혁이었다. 잠옷 차림이었다. 손에는 물컵을 들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눈을 약간 크게 떴다. 뭐해? 이 시간에? 꽃 정리. 그는 연회장 안쪽을 슬쩍 봤다. 어두운 조명 아래 흰 국화들이 늘어서 있었다. 혼자 그는 잠깐 나를 봤다.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는 것 같았다. 눈이 약간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죄책감. 나는 그것을 정확하게 읽었다. 7년을 같이 산 사람의 눈빛을. 그 눈빛은 내가 처음 보는 게 아니었다. 예전에도 한 번 있었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혼자 병원에 다녀온 날 밤. 그때도 그는 이 눈빛을 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은 그의 안에서 빠르게 꺼졌다. 연기가 사라지듯 수고해. 그가 복도를 돌아 사라졌다. 나는 그 말을 한 번 마음속에서 되풀이했다. 수고해. 그 말이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없었다. 습관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그냥 할 말이 없어서인지. 하지만 그게 그가 나에게 한 마지막으로 다정한 말이 될 거라는 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연회장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흰 국화들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내일 저녁 이 꽃들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 나는 복도로 나오다 멈췄다. 복도 끝 계단 아래 그늘에서 누군가 서 있었다. 최준혁이 아니었다. 그늘 속에 서 있는 사람은 최지안이었다. 신우이. 최병철 회장님의 막내딸. 평소에는 나와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았다. 가족 행사에서도 늘 구석에 앉아 조용히 있다가 먼저 자리를 뜨는 사람이었다. 지안 씨, 내가 먼저 불렀다. 그녀는 잠깐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다. 복도 조명이 그녀의 얼굴 한쪽을 비췄다. 눈이 약간 부어 있었다. 형수님, 내일 정말 하실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 알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형수님이 준비한 거 다. 오빠 일도요. 나는 그녀를 봤다. 말리러 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복도 끝 창문 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강원도의 밤바람, 소나무가 흔들리는 소리였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오빠가 이상하다는 거. 3년 전부터요. 근데 저는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집안일이니까, 제 오빠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했다. 형수님은 혼자 다 감당한 거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안해요. 그게 전부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잠깐 같이 서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저녁 청송원 대연회장에 불이 켜졌다. 백합 향이 공기 전체에 퍼져 있었다. 내가 고른 꽃이었다. 백합은 장례식에도 쓰이지만 격식 있는 자리에도 쓰인다. 그 경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는 알고 있었다. 연회장 아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임원, 주주, 가족.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서로 인사를 나눴다.
웃음소리, 구두소리, 잔이 부딪히는 소리. 나는 입구 옆에 서 있었다. 최준혁이 내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그의 손이 아니라 그 손이 가진 것들이. 사vod커, 잘 됐지? 꽃. 그가 나를 보며 말했다. 만족한 표정이었다. 오늘 그는 자신감이 넘쳤다. 진한 감색 정장, 단정하게 빗은 머리. 오늘 이 자리가 자신의 무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 잘 됐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수진이 보였다. 연 회장 안쪽 임원들 사이에 서 있었다. 오늘은 인테리어 자문 자격으로 참석했다. 밤색 드레스, 낮은 굽 구두. 그녀는 나와 눈이 마주쳤다. 웃었다. 나도 웃었다. 7년이었다. 나는 그 웃음을 7년 동안 배운 사람이다. 최병철 회장님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68.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다. 마이크를 잡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최씨그룹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회장님이 잠깐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나를 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사이의 신호, 3주 전에 맞춰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다. 잔 부딪히는 소리도 멈췄다. 최준혁의 손이 내 손을 더 꽉 쥐었다. 기대였는지 긴장이었는지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그는 이 발표가 자신을 후계자로 공식 지명하는 자리라고 믿고 있었다. 스크린이 켜졌다. 흰 바탕. 그리고 글자들. 첫 번째 화면. 도청 장치 분석 보고서. 청송원 회장 서재. 설치 일자. 장치 규격. 신호 수신처. 두 번째 화면. 계좌 이체 내역. 최씨그룹 계열사 자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빠져나간 흔적. 금액이 12자리였다. 세 번째 화면. 음성 녹음 파일 재생 화면.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지 건강이 나빠지면 이사회 의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최준혁의 목소리였다. 알아. 근데 서연이가 눈치채면. 이수진의 목소리였다. 서연이가 뭘 알겠어. 꽃이나 파는 애가. 3초의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잔을 든 손도 고개를 돌리려던 사람도 전부 멈춰 있었다. 연 회장 전체가 사진처럼 굳었다. 나는 21번 천천히 내쉬었다. 백합 향이 코끝에 닿았다. 최준혁이 내 손을 놓았다. 그 감각이 선명했다. 차가운 손이 빠져나갔다. 내 손바닥이 다시 내 것이 됐다. 이게 뭐야? 그가 낮게 말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스크린을 보면서. 서연아.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처음으로 목소리가 흔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다. 평온하게. 나 꽃 파는 사람이잖아. 나는 그렇게만 말했다. 그 순간 연 회장 뒷문이 열렸다. 오태성이 2명의 사람과 함께 들어섰다. 회계법인 감사팀 소속이었다. 오태성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3주 동안 그가 준비한 것들이 이제 법적 절차의 첫 번째 문을 두드리는 순간이었다. 이수진은 뒷걸음질을 치다가 의자에 부딪혔다. 잔이 테이블에서 굴러 떨어졌다. 깨지는 소리가 크게 났다. 모두가 그 소리에 한 번씩 눈을 돌렸다. 최준혁은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이 하얗게 됐다. 회장님이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단상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아들 곁을 지나쳐서 내 옆에 섰다. 수고했네, 서연씨. 조용한 목소리였다. 연 회장 전체에 들릴 만큼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내 옆에 선 사람의 말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흰 국화들이 무대 양옆에 서 있었다. 어제 내가 밤새 꽂아둔 꽃들, 조명 아래서 꽃잎이 빛을 받았다. 그 꽃들을 보면서 나는 한 가지 생각을 했다. 어떤 꽃은 피어 있을 때 가장 아름답지 않다. 꽃이 진 자리를 봐야 비로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보인다. 뒷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오태성이 최준혁의 이름을 불렀다.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최준혁이 나를 봤다. 마지막으로. 그 눈빛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시선을 돌렸다. 연 회장 안을 봤다. 30명의 임원, 15명의 주주, 그리고 가족들 전부 이 자리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오늘 밤 이 방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이 나라는 걸 느꼈다. 복도에서 박말순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연 회장 문 너머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그 복도에서. 아주머니는 행주를 손에 쥐고 서 있었다. 늘 그렇듯이. 잘 됐어요. 네. 다행이네. 아주머니가 조용히 웃었다.
22해를 이 집에서 일한 사람의 웃음이었다. 기쁘다기보다 오래된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나는 잠깐 서 있다가 물었다. 아주머니, 이 집에서 계속 일하실 거예요? 아주머니가 생각하는 듯 잠깐 멈췄다. 글쎄요, 집이 어떻게 될지 봐야죠. 어떻게 되든 아주머니한테 드릴 게 있어요. 오태성 씨한테 얘기해뒀어요. 아주머니가 나를 봤다. 서연 씨. 쪽지 한 장이 얼마짜리인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저한테는 컸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됐다. 나는 복도를 걸어 밖으로 나갔다. 청송원 마당, 소나무들이 달빛 아래 서 있었다. 바람이 소립 사이를 지나가며 낮은 소리를 냈다. 숨을 들이켰다. 소나무 냄새, 차고 맑았다. 그리고 연회장 안에서 유리가 다시 한번 깨지는 소리가 났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멀어지지 않았다. 아직도 귓속에 남아 있었다. 선명하게. 나는 소나무 아래 잠깐 서 있다가 다시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마당 공기가 옷에 달라붙어 왔다. 차고 맑은 것이 등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았다. 연회장 문을 열었다. 사람들이 무대 쪽을 보고 있었다.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다들 굳어 있었다. 스크린에는 아직 화면이 켜져 있었고 최준혁은 그 앞에 서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걸 알아챈 건 최지한이었다. 신우이가 나를 봤다. 뭔가 말을 하려다 입을 닫았다. 최준혁이 스크린을 향해 걸어갔다. 내 손을 놓고 손을 잡고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손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이게 뭐야? 이거 조작이야. 목소리가 높았다. 연회장 전체가 듣는 목소리였다. 스크린 속 음성이 멈추지 않았다. 담담하게 기계처럼 계속 흘러나왔다. 최준혁의 목소리였다. 3주 전 청송원 서재 아래에 심겨있던 도청장치가 담은 목소리. 아버지 서재 도청 내용 넘겨줘. 다음 달 이사회 전에 써먹어야 해. 연 회장이 조용해졌다. 찻잔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조용함이었다. 시아버지 최병철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68회를 살아온 사람이 일어서는 방식이었다. 급하지 않고 느리고 그래서 더 무거운. 준혁아.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이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인지는 네가 제일 잘 알겠지. 최준혁이 돌아섰다. 아버지를 봤다.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아버지, 이건. 말하지 마라. 회장님이 손을 들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것만으로 최준혁의 입이 멈췄다. 그때였다. 이수진이 핸드백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표정이 없었다. 빠르게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박혔다. 문 앞에 오태성이 서 있었다. 양복 차림이었다. 문에 기대지도 팔짱을 끼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다. 그 옆으로 경찰이 2명 있었다. 제복 차림이었다. 이수진이 멈췄다. 이수진 씨, 잠깐요. 오태성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법원 복도에서 서류 얘기하는 것처럼 이수진이 뒤를 돌아봤다. 나를 봤다. 그 얼굴을 봤다. 7년을 알아온 얼굴이었다. 내 꽃집에 자주 왔던 얼굴, 힘들다고 전화하면 새벽에 와줬던 얼굴. 지금은 달랐다. 눈 안에 뭔가가 빠져 있었다. 온도 같은 게. 이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핸드백을 더 꽉 쥐었다. 경찰이 천천히 다가갔다. 최준혁이 나를 돌아봤다. 무대에서 연 회장 안쪽으로 내려왔다. 걸어왔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넥타이가 한쪽으로 틀어져 있었다. 평소에 그가 아니었다. 서연아, 목소리가 낮았다. 사람들이 다 듣는 걸 알면서도 그 이름을 불렀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 나는 그 자리에서 걸어갔다. 그를 향해서. 테이블 사이를 지나갔다. 꽃 장식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다. 흰 국화, 침향목 향이 연회장 아래에 아주 얕게 깔려 있었다. 달콤한 게 아니라 무겁고 오래된 냄새였다. 나는 그의 앞에 섰다. 마이크가 없었다. 무대 위도 아니었다. 그냥 2사람이 서 있는 자리였다. 조용히 말했다. 7년 동안 꽃집 여자 옆에서 잘 잤지. 30명이 다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다. 크지 않아도 됐다. 조용한 방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더 멀리 간다. 꽃집 여자가 뭘 알겠냐고 했지. 최준혁이 입을 열었다. 닫혔다. 나는 꽃의 언어를 알아. 한 발 더 가까이 갔다. 그와 나 사이에 거리가 팔뚝 하나만큼도 안 됐다. 흰 국화가 오늘 밤 누구를 위한 꽃인지도 연 회장이 완전히 조용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창문 유리를 건드리는 게 들렸다. 소리 부딪히는 소리였다. 최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이 더 붉어졌다. 뭔가를 찾는 것처럼 내 얼굴을 훑었다. 7년을 봐온 얼굴에서 무언가 낯선 걸 찾는 것처럼. 나는 그 얼굴을 똑바로 봤다. 찾으면 안 됐다.
나는 여기 있었다. 처음부터 여기 있었다. 회장님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앉지도 않았다. 서서 아들을 보고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오랜 세월 회사를 이끌어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게 더 차가웠다. 오태성이 내 쪽으로 걸어왔다. 서연 씨, 됐어요. 나지막하게 말했다. 법률 서류를 건네는 것처럼 단정하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이 이수진의 팔을 붙잡았다. 이수진이 한 번 내 쪽을 봤다. 나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다. 피할 이유가 없었다. 최준혁이 뒤로 한 발 물러섰다. 스크린에서 음성이 끊겼다. 연 회장에는 이제 사람들의 숨소리만 남았다. 그때 최지한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신우이가 나를 봤다. 입술을 한 번 깨물고. 옳게 한마디였다. 나는 신우이를 봤다. 최지한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래도 됐다. 그 한마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았다. 오태성이 최준혁에게 걸어갔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봉투가 두꺼웠다. 최준혁 씨, 여기 사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최준혁이 봉투를 내려다봤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연 회장 뒷문이 열렸다. 열리면서 찬 공기가 들어왔다. 바깥 공기였다. 소나무 냄새가 실내로 잠깐 밀려들었다. 문 사이로 사람이 들어왔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양복을 입었는데 기자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오태성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제가 부른 사람이 아닌데. 기자는 멈추지 않았다. 연 회장 안으로 2걸음, 3걸음. 손에 든 건 카메라였다. 작은 디지털 카메라. 셔터 소리가 났다. 딸깍 1번, 2번. 최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뭐야, 누가 들어오라고 했어. 목소리가 갈라졌다. 기자는 카메라를 내리지 않았다. 최준혁 씨, 오늘 저녁 이 자리에 기업 수사팀이 동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최준혁이 오태성을 봤다. 이거 당신이 한 거야. 오태성이 고개를 저었다. 저도 처음 봅니다. 나는 기자를 봤다. 그리고 연 회장 뒤편 복도 쪽을 봤다. 거기 박말순이 서 있었다. 복도 끝, 어두운 쪽. 눈이 마주쳤다. 박말순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아,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속으로만 웃었다. 22년이었다. 이 집에서 22년을 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을 리 없었다. 경찰이 기자에게 다가갔다. 현장 취재는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기자가 한 발 물러섰다. 그래도 카메라는 내리지 않았다. 딸깍 한 번 더. 그 소리가 연 회장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서였다. 최병철 회장이 여전히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물잔을 쥔 채 손등에 힘줄이 서 있었다. 기자가 결국 나갔다. 문이 닫혔다. 그 뒤로 연 회장은 오래 조용했다. 오태성이 다시 최준혁 앞으로 걸어갔다. 사인하세요. 이번엔 부드럽지 않았다. 그냥 사실처럼 말했다. 최준혁이 봉투를 집었다. 서류를 꺼냈다. 읽지 않았다. 읽는 척도 하지 않았다. 펜을 들고 줄이 있는 곳에 서명했다. 끝이었다. 그날 밤 최준혁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기업 기밀 유출, 횡령 공모, 혐의는 2개였다. 이수진과 함께였다. 나는 조사 과정을 직접 보지 않았다. 볼 필요도 없었다. 최씨 그룹 이사회는 사흘 뒤 긴급 소집됐다. 최준혁은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최병철 회장이 직접 결의문에 서명했다. 나중에 오태성이 그 결의문 사본을 내게 보여줬다. 회장의 서명 옆에 도장이 찍혀 있었다. 붉은 도장이었다. 아무 감정도 담기지 않은 것처럼 반듯하게 찍혀 있었다. 최준혁이 잃은 것의 목록은 짧았다. 아버지의 신뢰, 회사 지분, 이사직, 청송원 상속권. 이수진은 구속 전 조사를 받는 동안 인테리어 사무소 문을 닫았다. 홈페이지도 없어졌다. 같이 찍었던 사진들이 인터넷에서 사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나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법원 복도에서였다. 형광등 빛이 유독 하얘했다. 오태성이 옆에 있었다. 서류를 건네받아 서연이라고 쓰고 도장을 찍었다.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담담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내 이름이 들렸다. 서연아, 최준혁이었다. 7년을 그 목소리를 들었다. 아침에도 밤에도 화가 날 때도 웃을 때도.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볼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게 전부였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길었다.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2시간 넘게 걸렸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다. 고속도로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갔다. 주황색 불빛이었다. 오태성이 운전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그가 먼저 물었다. 어디 갈 거예요? 꽃집이요. 지금요? 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마포구에 도착한 건 새벽 4시였다.
서연 화원 셔터 앞에 서서 열쇠를 꺼냈다. 자물쇠를 열었다. 셔터를 올렸다. 냄새가 먼저 나왔다. 꽃 냄새, 물 냄새. 이른 새벽에는 이 냄새가 더 진하다. 공기가 차가울수록 향이 바닥에 깔리기 때문이다. 나는 들어가서 불을 켰다. 형광등이 잠깐 깜박이다 켜졌다. 오늘 입고 온 정장 그대로였다. 재킷 위에 앞치마를 둘렀다. 아무렇게나 매지 않았다. 뒤에서 리본을 제대로 묶었다. 작업대 위에 장미 한 다발이 있었다. 사흘 전에 받아둔 것이었다. 아직 가시를 안 다듬었다. 나는 가위를 집었다. 장미 줄기를 잡고 아랫부분 가시를 하나씩 쳤다. 가시가 바닥에 떨어졌다. 작은 소리를 냈다. 또 하나, 또 하나. 손이 움직였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다. 7번째 줄기를 다듬을 때쯤 뒷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게 뒷골목에 주차하는 소리가 먼저 났다. 그리고 문이 두드려졌다. 노크 소리가 3번, 일정한 간격으로. 나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렸다. 들어온 건 박말순이었다.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오래된 면 보자기였다. 안에 뭔가가 들어있었다. 아주머니, 여기까지 어떡해요? 박말순이 작업대 앞으로 걸어왔다. 청송원 그만뒀어요. 오늘이요? 22년 됐으니까 됐죠 뭐? 그는 보자기를 작업대 위에 올려놨다. 풀었다. 안에 있는 건 유리병이었다. 작은 유리병에 꽃씨 같은 게 담겨 있었다. 이게 뭐예요? 청송원 온실에서 받아온 씨앗이에요. 백일홍, 나는 유리병을 집어들었다. 가볍고 차가웠다.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저 22년 동안 그 온실 물 줬어요. 박말순이 짧게 말했다. 나는 웃지 않으려다 웃었다. 박말순도 웃었다. 조용한 웃음이었다. 그는 앞치마를 보더니 물었다. 나도 뭐 도와줄 거 있어요? 나는 작업대 옆을 봤다. 국화 한 통이 있었다. 아직 손도 안 댄 것이었다. 국화 정리 좀 해주시면요. 박말순이 자연스럽게 장갑을 집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작업대에 서서 꽃을 다듬었다. 새벽 4시였다. 밖은 아직 어두웠다. 가위 소리만 났다. 그 소리가 생각보다 좋았다. 꽃집 여자가 뭘 알겠냐고 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어떤 꽃이 연회에 어울리는지, 어떤 꽃이 조문에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 꽃씨를 새벽에 가져와야 하는지. 꽃은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꽃의 언어를 읽는다. 그 언어로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그걸 듣지 못한 건 그들이었다.